2004년 한국 경기도 김포의 한 조용하고 작은 동네에서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가 된 사건이었다. 노란색 봉고차가 아이들을 가득 태운 채 놀이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었다. 8살 최은하 양은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날 오후 은하 양은 친구 12명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동네 곳곳에 울려 퍼지며 활기찬 여름날을 알렸다. 은하 양은 생기 넘치고 사랑스러운 소녀로 짧은 머리와 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참을 놀고 있던 아이들은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데 사용되는 노란색 봉고차가 놀이터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쓴 낯선 남자가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불렀다. 그는 자신이 평소 운전기사를 대신해서 왔으며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순진하고 완전히 믿었던 아이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차에 차례로 올라탔다. 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태운 채 굴러갔고 이웃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날이 어두워지고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하나 양의 부모님과 다른 학부모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전화를 걸고 놀이터로 달려가 아이들을 찾았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너무나도 무서운 공허함이었다. 봉고차는 사라졌다. 13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다. 그네 근처에 떨어져 있는 은하 양의 작은 분홍색 배낭만이 유일한 이상한 흔적이었다. 공포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마음속에서 치솟았다. 그들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고 함께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 수백 명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은 1년 내내 김포의 모든 구석을 뒤졌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흔적도 소식도 없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1년 후 한 목격자가 나타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끔찍한 비밀을 폭로했다. 그 여인은 그 운명의 날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13명의 아이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노란색 봉고차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1년 내내 묻혀있던 미스터리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한국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흔적을 따라갈 것이다. 2000년대 한국은 급속한 성장 사회와 여전히 뿌리 깊은 전통적 가치가 교차하는 시기였다. 2004년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가가 강력하게 회복한 시기였다.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특히 휴대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기술이 발전했다. 그러나 현재에 비해 보안 및 공공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었다. CCTV는 아직 널리 설치되지 않았고 상업 중심지나 대형 건물에만 나타났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 수사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한국 사회 문화는 가족의 가치 연장자에 대한 존경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이웃이고 서로 보살피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외부 위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동네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신뢰가 치명적인 허점이 되었다. 언론 매체는 강력하게 발전했지만 모두 방식은 때때로 선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많은 소문을 만들고 당국과 피해자 가족에게 큰 압력을 가했다. 사건은 사회가 점차 개방되고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출현하는 다소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은하의 가족은 김포의 새 동네로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다. 이곳은 낮은 집들과 많은 나무가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거지역이었다. 1996년 7월 23일에 태어난 최은하 양은 키 약 125cm, 몸무게 24kg의 아담한 체구에 짧은 검은 머리와 통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은하 양은 김포초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성실하고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학생이었다. 그녀의 성격은 활기차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특히 이야기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은하 양은 부모님을 매우 사랑하고 항상 집안일을 돕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특히 좋아했고 그녀의 그림은 항상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밝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의 가족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최정민 씨 38세는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어머니인 김미숙 씨 35세는 전업주부였고 집에서 수공예품을 만드는 부업을 했다. 그들은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딸에게 모든 사랑을 바치는 온화한 부부였다. 은하 양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녀는 학교에서의 이야기부터 작은 꿈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을 부모님과 공유하며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 또한 은하 양은 같은 동네에 사는 8살 박지우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두 아이는 방과 후 종종 함께 놀았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은하 양은 곧 있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아빠가 새 물감 세트를 사주겠다는 약속에 매우 들떠 있었다. 그녀는 그 시험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단순한 약속이 그녀의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은하 양은 평소처럼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먹으러 일찍 올게요 라고 말했다. 그것이 김미숙 씨가 딸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오후 은하 양은 연분홍색 티셔츠에 파란색 청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곰 인형이 그려진 분홍색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책과 간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놀이터로 달려갔다. 작고 순수한 모습은 대문 뒤로 점차 사라졌고 그것이 그들이 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운명의 날인 2004년 6월 2일 김포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눈부셨으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매미 소리가 여름이 왔음을 알렸다. 동네 가족들은 퇴근 후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오후 3시 경은아 양은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달려왔다. 옷을 갈아입고 간식을 먹은 후 그녀는 어머니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놀이터에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어머니는 신신당부하며 그녀를 보냈다. 오후 3시 30분경 은하 양과 지우는 놀이터에 있었다. 그들은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놀았다. 그 후 다른 친구들도 차례로 도착하여 총 13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동네 곳곳에 울려 퍼지며 매우 활기찬 풍경을 만들었다. 오후 4시 15분경 학생들을 태우는데 자주 사용되는 작은 노란색 봉고차가 놀이터로 천천히 들어왔다. 하얀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너희들 김포 초등학교 학생 맞니? 내가 평소 운전기사 아저씨 대신 왔단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집에 데려다 줄 거야. 이 말을 듣고 몇몇 아이들은 약간 의심했지만 그 남자가 내가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니 늦기 전에 어서 타렴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아이들의 의심을 완전히 없앴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몇몇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이 차례로 올라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은하 양도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호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 후 차에 올라탔다. 오후 4시 30분 경봉고차는 출발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당시 동네 사람 중 누구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6시 30분경 김미숙 씨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지우가 일찍 집에 왔고 노란색 봉고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미숙 씨는 서둘러 놀이터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남편과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가 놀이터에 모였을 때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은하 양뿐만 아니라 13명의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놀이터에는 은하 양의 분홍색 배낭만이 그네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 은하 양의 어머니는 그 배낭을 주워들고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딸이 절대 그 배낭을 잊고 갈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동네 곳곳을 뒤지며 주민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시간 동안의 헛된 수색 끝에 은하 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실종 후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7시 45분이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오후 8시 15분 경김민준 형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젊지만 경험이 풍부한 형사로 꼼꼼함과 예리한 추리력으로 유명했다. 그와 함께 강력계 형사들과 법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었다. 그들은 현장을 신중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이터 주변은 봉쇄되었다. 경찰은 땅에 남은 신발 자국, 타이어 자국 그리고 떨어졌을 수도 있는 작은 물건들까지 가장 작은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들은 여러 어린이 신발 자국과 일부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그러나 몸싸움의 흔적이나 다른 이상한 징후는 없었다. 은하 양의 배낭은 수거되어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그들은 또한 피해자 가족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인터뷰했다. 은하 양의 부모님과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은 노란색 봉고차가 도착하여 아이들을 태우고 갔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했다.
은하 양 가족을 인터뷰하면서 김민준 형사는 감정에 북받친 진술을 기록했다. 김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가 그 배낭을 정말 좋아했어요. 절대 잊고 갈 리 없어요. 일찍 와서 저녁 먹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라고 말했다. 최정민 씨는 계속해서 딸과의 약속과 미래 계획을 반복하며 극심한 고통을 표현했다. 경찰은 또한 가족, 동료, 친구 등 모든 사람들의 신원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어떤 정과 기록이나 이상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 형사는 즉시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주변 이웃상점 주인 그리고 그날 오후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몇몇 이웃들은 노란색 봉고차를 봤다고 확인했지만 아무도 차량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 한 이웃은 그냥 스쿨버스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차가 다니잖아요. 라고 말했다.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다. 다른 부서의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K9 부대와 헬기를 동원하여 김포의 모든 구석을 삽살이 뒤졌다. 잠수팀도 인근 강과 호수를 수색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노란색 봉고차와 13명의 아이들은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났다. 한 주민이 피해 아동 중 한 명인 다른 소년의 초록색 배낭을 놀이터에서 약 3km 떨어진 공터 근처에서 발견했다. 이 배낭은 작은 흠집 외에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소년의 지문이나 DNA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단서는 봉고차나 운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 후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다. 놀이터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던 할머니는 봉고차를 보았다고 말했지만 번호판을 잘못 기억했다. 이 부정확한 진술은 수사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그 지역의 CCTV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화질이 낮았고 흐릿한 영상만 녹화되어 차량 번호판이나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다. 언론과 여론의 압력은 점점 더 커졌다. 주요 신문들은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며 경찰의 무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들이 장기 매매를 당했거나 조직적인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곳곳에 퍼졌다. 사건은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1년이 흘렀다. 사건은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사건 파일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희망 없는 아이들을 계속 찾았다. 희망은 서서히 사라졌고 고통은 여전했다. 은하 양의 부모는 경찰서 앞에 작은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딸을 잊지 않기를 호소했다. 그들은 도시 전역에 전단지를 뿌리고 포스터를 붙이며 도움을 끊임없이 간청했다. 이 무렵 그들은 수면 부족과 끊임없는 고통으로 인해 몹시 쇠약해지고 눈은 깊이 팬 상태였다. 그러다 2005년 8월 중순 한 줄기 작은 희망의 빛이 나타났다. 은퇴한 교사인 45세의 김혜진 씨가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날 무언가를 목격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1년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놀이터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살았고 종종 오후에 산책을 했다. 운명의 날 그녀는 노란색 봉고차를 보았다. 그녀는 문 뒤에 커다란 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작은 봉고차였지만 번호판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운전자는 선글라스를 쓴 중년의 남자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가 즐거워하거나 친근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매우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다큐멘터리를 본 후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털어놓았고 아들의 격려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김혜진 씨의 진술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 김민준 형사는 문 뒤에 커다란 흠집과 번호판이 없는 차라는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믿었다. 수사팀은 사건 파일을 다시 열고 새로운 수색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김포와 인근 지역에 등록된 노란색 봉고차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은 수천 개의 오래된 차량 기록을 훑어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약 2달 후 수사팀은 기준에 맞는 노란색 봉고차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봉고차였고 문 뒤에 커다란 흠집이 있었으며 2004년부터 한 개인 운송회사 주차장에서 실종된 상태였다. 이 차량은 김포에서 약 100km 떨어진 외딴 시골의 낡은 폐차장에서 발견되었다.
차량은 회색으로 도색되었고 거의 완전히 해체된 상태였다. 번호판은 제거되었다. 그러나 차대 번호 덕분에 경찰은 이것이 2004년 한 개인 운송회사에서 실종 신고된 바로 그 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흔적에 따르면 이 차량은 폐차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한동안 사용되었다. 한 수사관은 오래된 흠집에서 페인트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차량의 원래 페인트는 노란색이었고세 페인트는 회색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법의학 전문가들이 차량 내부를 조사했을 때였다. 그들은 좌석과 바닥에서 마른 핏자국을 발견했다. DNA 샘플을 검사한 결과 그것은 13명의 아이들의 피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전문가들은 또한 좌석에서 약간의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DNA 샘플은 그것이 한 남성의 것임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이 발견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희미한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부모들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들은 자녀들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진실을 찾고 싶어 했다.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그들은 범죄 심리학 전문가와 법의학 전문가를 사건에 참여시켰다. 전문가들은 범죄자의 프로필을 분석했다.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은 범인이 운전 경험이 있고 운송업이나 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중년 남성이라고 추정했다. 차량의 흠집은 그가 사고를 당했거나 부주의한 사람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봉고차를 해체하고 색을 바꾼 것도 그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또한 봉고차를 잃어버린 개인 운송회사의 모든 직원의 명단을 다시 조사했다. 그들은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했다. 용의자 중 42세의 김대호라는 남성이 경찰의 표적이 되었다. 김대호는 그 운송회사의 정비직원으로 일했다. 그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한 학교에서 해고된 적이 있었다. 김대호는 또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낡은 트럭을 가지고 있었다. 봉고차가 실종될 당시 김대호도 실종되었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경찰은 김대호에 대한 비밀 수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그의 임대주택에서 한 권의 공책을 발견했다. 이 공책에는 김포 사건을 포함한 어린이 납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봉고차를 가져가서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갔고 무엇을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었다. 공책에는 그가 아직 실행하지 못한 다른 계획들도 기록되어 있었다. 공책을 읽은 후 경찰은 새로운 수사 장소를 발견했다. 그곳은 폐차장에서 약 5km 떨어진 외딴 숲에 있는 낡은 집이었다. 그곳에서 경찰은 13명의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했지만 DNA 샘플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한 후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수집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했다. 김대호는 한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한국 남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공개되자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집착했고 노란색 봉고차가 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이었다고 진술했다. 13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이 사건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그것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었고 공공장소의 CCTV 설치를 촉진했다. 이 사건은 또한 위험한 정신질환 범죄자를 다루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법률 시스템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노란색 봉고차 사건은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상실에 대한 슬픈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피해자들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정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이다.